코비드-19 이후의 국제중재에 대두하는 재반 쟁점에 관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코비드-19 이후의 그 법률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그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국제중재센터의 의장인 신희택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희택 의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신희택 교수입니다. 먼저 금요일 오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웨비나에 참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KCAB International and Friends 웨비나 시리즈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은 그 두 번째 편으로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코비드-19 이후 국제중재에서 대두되는 재반 쟁점들을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금년 초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쟁 및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코비드-19 사태 이후 국제중재에서 대두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에 대하여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님들과 KCAB 인터내셔널의 사무국이 그간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실용적이고 영양가 있는 콘텐츠를 한국 중재 커뮤니티에 제공하고자 하는 저희 KCAB 인터내셔널의 취지에 공감을 해주시고 이번 웨비나를 충실히 준비해 주신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님을 비롯한 여러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대륙법과 영미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생소한 중거법이나 생소한 법체계를 가진 중재지를 선택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중재의 결과 및 중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웨비나에서는 먼저 대륙법과 외국의 영미법, 각각의 법리 특징 및 분쟁 발생 관련 판례들을 짚어보고 두 법체계를 비교법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국제중재 사건의 경우 점차 버추얼 히어링이 뉴 노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도 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대면 심리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진행된 국제중재심리 29건 중 절반이 넘는 15건을 비대면 심리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비드 사태가 진정되어 국가 간의 출입국이 자유롭게 회복되더라도 버추얼 히어링이 종전보다는 더 큰 비중을 꾸준히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 18층에 위치한 최첨단 국제중재 심리시설인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 서울 IDRC는 화상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최첨단 IT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화상회의를 통한 국제중재 심리 운영 경험에서 우러나온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회의에 익숙하지 않은 중재 당사자들이더라도 누구나 쉽게 성공적으로 화상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KCAB 인터내셔널의 중재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ICC, 홍콩 인터내셔널 아비트레이션 센터 및 시약 사건의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아비트레이션 센터의 사건의 화상심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들이 엄격한 록다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ICC나 다른 외국 중재기관의 중재사건의 경우에도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중재의 당사자인 경우에 한국 당사자들의 주도로 KCAB 인터내셔널이 화상회의의 호스트 기관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점차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화상회의 심리를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실제로 이를 심리에 도입했을 때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을지, 또 화상회의를 통한 심리 진행 중 돌발 상황이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등에 관하여 중재 당사자를 대리하는 광장 변호사님들과 중재원 사무국의 실제 경험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중순에 세 번째 KCAB International and Friends 웨비나 시리즈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여름 휴가를 통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그래서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그 Q&A 기능을 지금 저희들이 열어놨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Q&A에다가 질문을 넣으시면은 세션이 끝날 때쯤 저희들이 질문들 중에 일부를 선택을 해가지고 라이브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광장에서 준비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먼저 법무부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성우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임성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저희 법무부인 광장이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제중재에서 대두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세미나에서는 세션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제거래소의 분쟁과 관련 실체적 이슈들을,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국제중재 절차의 변화, 그중에서도 비대면 버추얼 히어링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각종 산업 섹터에 코로나 사태가 미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이로 인한 국제 분쟁의 증가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 저희 팀에서도 코로나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을 수임해서 처리하면서 이 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촉발된 분쟁에서 실체적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의 다른 법 체계, 그러니까 영미법과 또 대륙법에 속하는 우리 한국법의 관점에서 오늘 각각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계약 위반과 관련한 영미법상의 관련 법리및 판례에 대해서 우리 광장의 국제중재팀의 외국 변호사님이신 윤세분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세분 변호사님은 뉴욕주 변호사님이시고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대형 국제중재 사건들을 처리해온 이 분야에 있어서 베테랑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윤세범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코비드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영미법상 법리 및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워낙 핫한 이슈라 이미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코비드로 인해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영미법의 권리는 크게 force majeure, 불가항력과 frustration, 목적 달성 불능 또는 좌절이 있고 그 외에는 illegality, 불법행위, impossibility, 이행 불능 및 impracticability, 이행 곤란 등의 법리가 있습니다. force majeure 법리를 먼저 보면 force majeure는 전통적으로 자연재해나 천재지병 등 당사자들의 통제 밖에 있는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일을 의미하는데요. force majeure에 의한 면책은 영국법상 확립된 원칙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영국법이 중국법인 계약서에서 force majeure에 따른 면책을 인정받으려면 명시적인 force majeure 조항이 필요하고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 면책 사유의 발생이 인정될지 그리고 어떠한 릴리프가 주어지는지 결정됩니다. 영국법은 종래부터 force majeure 조항을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주작하려는 force majeure 사유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영국법상 force majeure의 첫 번째 요건은 채무불이행을 초래한 사유가 force majeure 조항상의 면책 사유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코비드 컨텍스트에서 어떠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force majeure에 해당되는지는 명시한 영국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force majeure 사유에 대유행 전염병과 관련된 팬데믹이나 에피데믹 등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코비드가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반면 팬데믹이나 에피데믹 같은 사유가 force majeure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움이 될 만한 문구로는 첫 번째는 act of God, 신의 행위가 있는데요. 영국법상 act of God는 종래부터 갑작스럽고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행위, 즉 인간의 개입이 없는 행위를 의미했는데 코비드와 같은 팬데믹은 자연재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또 어떠한 실험실이 아닌 동물에서부터 발생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없었던 자연의 행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ircumstances beyond the party's reasonable control,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통제 밖에 있는 사유를 의미하는 문구인데요. 이 문구 역시 force majeure 조항에서 많이 보입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2010년 Tangerine Aviation 사건에서 해당 계약서의 force majeure 조항에 명시된 면책 사유인 매도인의 합리적인 통제 밖에 있는 사유를 거론하며 그것의 예로 팬데믹으로 인한 항공기 파일럿의 부족으로 매도인이 항공기를 예정된 시점에 인도하지 못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요. 이 판결이 코비드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좋은 서포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force majeure 두 번째 요건은 causation인데요. 이는 force majeure 사유와 채무불이행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force majeure 조항이 적용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force majeure 조항은 채무이행이 prevent, 방지되다, hinder, 저해되다 또는 delay, 지연되는 것을 요합니다. 영국법상 prevent라는 용어는 사실적 또는 법적으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hinder 또는 delay는 그보다 더 낮은 단계의 방해를 얘기하는데 조항에서 채무 이행이 prevent 될 것을 요하면은 실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force majeure 사유가 채무 불이행의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인데요. 이는 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 영국 고등법원은 채무 불이행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던 사건에서 하나는 명시된 force majeure 사유, 그리고 하나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유고 실제로 명시되지 않은 사유의 영향이 불이행에 더 크다는 이유로 force majeure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force majeure의 세 번째 요건은 mitigation입니다. 즉, 당사자는 force majeure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이는 당사자 자신이 유도한 이행 불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영국 법원의 입장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mitigation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는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데요. 이때 당사자의 상업적인 이익도 고려의 대상입니다. 다만 단순한 비용 상승 또는 불편만으로 미티게이션 요건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 force majeure의 법리는 대체적으로 영국과 비슷하게 적용합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에 force majeure 조항이 필요하고 채무불이행 사유가 그 조항의 면책 사유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force majeure 조항이 면책 사유를 모두 특정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초래하는 그 어떠한 사유와 같은 포괄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미국 법원 역시 force majeure 조항을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실제로 특정된 사유와 같은 유형의 사유만 force majeure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짝 예외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force majeure의 법리 및 그에 따른 면책을 법문화하였습니다. 즉, 캘리포니아 법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force majeure 조항이 없거나 그 조항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법에 의거하여 force majeure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도 force majeure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코비드 관련 채무불이행에 대한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중 하나에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미지급하게 된 경우 코비드가 force majeure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는 코비드로 인해 일리노이 주지사가 내린 stay at home order, 일종의 이동 제한 명령인데요. 이 행정명령상 모든 레스토랑은 식당 내 식사가 금지되었고 다만 배달, 테이크아웃을 통한 운영은 허용되었습니다. 임차인인 히츠 레스토랑 그룹은 이 행정명령 때문에 운영을 못하여 임대료를 미지급하게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히츠의 임대차 계약은 force majeure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조항은 면책 사유로 정부의 행위 또는 명령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force majeure 조항상의 정부의 행위 또는 명령이라고 보고 그 명령이 유효했던 시점부터 히츠의 임대료 미지급을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히츠는 테이크아웃, 배달 통해서 운영을 계속하여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임대료 지급에 대하여 완전히 면책되는 건 아니고 일부의 임대료는 계속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코비드로 인해 내려진 각종 행정명령도 임대차 계약상 force majeure에 해당될 수 있다는 본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법리는 frustration, 목적 달성 불능 또는 좌절인데요. 이는 영미법상 계약에 force majeure 조항이 없거나 채무불이행 사유가 명시된 force majeure 사유가 아닐 때 주장할 수 있는 법리입니다. 영국 법상의 frustration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당사자들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을 하는 게 사실적이나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거나 계약상의 주요 의무가 근본적으로 다른 의무로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하고요. frustration이 인정된다면 계약은 즉시 자동 종료됩니다. 근데 frustration은 높은 수준의 입증 책임을 요하고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만 인정됩니다. 영국 법원은 단순 비용 상승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는 경우 또는 force majeure 조항같이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 사유 결과에 대해서 이미 계약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한 경우, 즉 allocational risk를 이미 정한 경우 또는 채무를 대체 수단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frustration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코비드와 같은 팬데믹이나 에피데믹 사례에서 frustration이 해당되는지 명시한 영국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브렉시트이 frustration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보았는데요.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법원은 당사자들이 브렉시트를 예견할 수 없었더라도 그리고 브렉시트로 인해 한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데 상당히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미 계약서에서 브렉시트과 유사한 사항을 예상하고 있고 이에 대한 allocation risk가 되어 있어 계약은 frustration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실제로 frustration이 인정되기에는 아주 높은 threshold가 적용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법상 frustration은 영국 법과 요건은 비슷한데요. frustrate된 목적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주 목적이어야 하고 frustration이 상당해야 하며 그리고 그 frustra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계약의 기본 가정이어야 합니다. 영국 법과 다른 점이 있으면은 미국의 frustration은 이행의 불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행 불능은 미국에서 impossibility라는 법리에서 다루는데요. frustration은 주로 어떠한 예기치 못한 사유 때문에 계약이 한 당사자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원도 역시 이 법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데 결국 영미법상 frustration은 extreme hardship, 극도의 고난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제한된 항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법리로는 영국의 illegality, 미국의 impossibility, impracticability가 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영국의 illegality는 어떤 입법 또는 행정적인 조치로 또는 국제적인 계약에서 한 당사자의 법 또는 이행 장소의 법으로 인해 채무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법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고요. 미국의 impossibility는 어떤 사유로 채무 이행의 방법 또는 그 목적물이 파괴 또는 소멸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mpracticability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채무 이행을 하려면 지나치고 비합리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impracticability의 경우 이에 따른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은 물품 매매 계약의 경우 그 미국의 UCC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리하여 이 impracticability라는 원리는 미국 대체적으로 모두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로써 제 발표는 마치고요.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세훈 변호사님이 그 영미법적인 관점에서 코로나 사태가 어떠한 법적 쟁점을 촉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면 이제 구현양 변호사님이 대륙법에 속하는 우리 한국법 관점에서 코로나 관련 이슈들이 과연 각 기업들이 체결한 계약과 어떤 영향을 주고 또 각 기업들이 그러한 이슈를 대비해서 계약상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양 변호사님은 2010년에 사실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 삼성물산 해외 건설 부분에서
해외 건설 중재 사건을 담당하시다가 2016년에 저희 광장에 해외 건설 중재팀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구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구현영 변호사입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 채무 불이행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내외 여러 기업들 간의 다양한 법적 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여러 사업장이 잠정 폐쇄되고, 일부 국가들의 경우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하여 해외 현장 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 기업 또한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다수의 법적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세션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법상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 특히 계약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 별도의 면책 조항이 없는 경우 국내법상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내지는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른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계약상 조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 문제되는 경우에 가장 우선시 봐야 할 것은 계약상 코로나로 인한 채무 불이행에 적용이 가능한 면책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면책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채무 불이행에 대한 면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고 계시는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르면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로서 제2호 불가항력의 일환으로 전염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현장 관리비 등 추가 경비는 조정해야 하며, 동연장 기간에 대해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방금 말씀드린 제17조 제1항 제2호상의 전염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6건 해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본 코로나 대응 상황을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6건 해석하였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한 계약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가 과연 어떤 경우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공사 지연 전부가 불가항력에 해당하여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으로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은 민간건설 공사 계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공계약에 관해서도 정부는 유사한 내용의 업무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의 연장 및 계약 금액을 증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시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또 역시나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이 업무 지침에서도 계약 금액의 조정 또는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조건인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자료들을 꼼꼼히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계약상 별도로 코로나로 인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면책 조항을 규정해 두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중거법이 한국법이라는 전제하에 국내법상 코로나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부터 계약 당사자가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국내법상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불가항력의 의미를 그 사업자, 즉 당사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단서에 따르면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불가항력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본래의 계약에 따른 급부임을 소멸시키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 이와 같은 불가항력에 해당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 이 불가항력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을 인정한 사례가 많지가 않은데요. 그 예시로서 지금 보고 계신 바와 같이 IMF 사태로 인한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도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불가항력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600년, 예시를 들어서 600년 또한 또는 1000년의 발생 빈도로 인한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의 경우 내지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무연탄 수출 금지 조치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보면 국내 법원의 경우 불가항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된 사건이 당사자들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해당 사건이 계약상 의무 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채무 불이행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사안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국 법원의 경우 국내 법원과는 달리 과거 사스에 대해서도 불가항력을 인정해왔기 때문에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면책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주장 외에도 사정 변경 원칙에 근거하여 계약의 해지 내지는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을 주장해보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일정한 조건 하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를 들어 납품이 지연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납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내지는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불가항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정 변경의 원칙에 근거한 면책 판결을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서 지금 보고 계시는 판례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주요 부품의 공급 지연이 발생한 사건에서 이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납품 지체에 따른 지연 손해금은 감액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를 들어 납품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납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또는 지연 손해금을 청구 또는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예견 가능성, 코로나와 납품 지연과의 관련성,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적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법원은 불가항력의 법리 내지는 사정 변경의 원칙의 법리에 근거한 면책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 별도의 면책 조항이 없는 이상은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코로나 내지는 이와 유사한 팬데믹에 대한 면책 여부와 면책 시 그 면책 조건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두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불가항력의 사유를 단순히 전염병이라고 명시해 두는 것보다는 전염병의 종류, 유행 지역, 전염병의 단계 등에 대해서 미리 규정해 두면 전염병의 해당 여부에 대한 부가적인 분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불가항력은 채무를 불이행한 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에 코로나가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와 채무 불이행과의 인과관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실적으로 현저히 어려웠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입증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와 관련된 공문, 회의록, 내부 및 외부 이메일 등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했다는 점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고 그 외에 데일리 리포트나 위클리 리포트 등도 잘 관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계약상 분쟁에 관한 실체적 쟁점에 대해서 두 분께서 요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제중재 절차에서 초래되고 있는 어떤 절차적인 변화, 그 중에서도 그 비대면 심리, 즉 그 virtual hearing이라고 하는 그 비대면 심리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뭐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설령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 하더라도 그 여파가 너무 커서 과거의 상태 그대로 원상회복이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중재 절차의 실무에 있어서도 이 코로나 사태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지배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초반에는 상황의 개선을 기대하면서 히어링을 연기하는 중재판정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히어링을 그냥 마냥 미룰 수가 없어서 소위 virtual hearing이라고 하는 비대면 심리를 지금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그런 히어링이 절차상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김선영 변호사님이 ICC와 같은 중재기관 등이 최근에 취하고 있는 조치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연수원 33기신데요. UC 버클리 졸업한 이후에 클리어리하고 베이커 앤 맥켄지 등 유수 해외 로펌에서 영어활약을 하시다가 2014년부터 우리 광장중재팀에 합류해서 현재 다양한 대형 국제 중재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성현 변호사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두 분이 코로나 이후에 국제중재 사건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체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코로나 이후 국제중재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인 화상심리와 관련된 규정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출입국 규제 때문에 여러 나라에 있는 국제중재 관련 당사자들이 하나의 물리적인 장소에 모여서 대면 심리를 개최하는 것이 쉽지 않아 국제중재 심리길이 연기가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국제중재의 심리를 무작정 미룰 경우 당사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중재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 방식 대신 화상 방식의 심리 개최에 관한 지침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KCB에서 먼저 올해 3월에 선두적으로 Seoul Protocol on Video Conferenc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을 발행하였고, ICC에서 4월에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조치에 대한 지침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서울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임수연 사무총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ICC 지침서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ICC 지침서에서 화상 심리 개최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ICC 지침서 18문단은 우선 중재판정부가 심리 진행의 절차적 수단을 결정함에 있어서 심리의 성격과 소요시간, 그다음에 사건의 복잡성, 심리가 지연 없이 진행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 심리 일정의 조정이 과도한 지연을 초래할지 여부 등을 포함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심리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ICC 지침서 19문단 내지 21문단에서는 심리 진행에 관한 3가지 방안으로서 심리 일정 재조정, 대면 심리 및 화상 심리 진행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경우 이러한 방안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리 일정 재조정과 관련돼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만약에 단일한 물리적인 장소에서 심리를 개최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거나 심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경우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심리 일정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 단일한 물리적 장소에서 심리를 개최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가능하다고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은 심리가 열리는 물리적 장소에 적용된 구체적인 규칙과 권고 지침 및 위생 조치를 협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화상심리 방식에 의해 진행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는 화상심리 방식의 진행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계획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 ICC 지침서의 부록 1에 있는 체크리스트 사항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증인 신문과 관련돼서는 증인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사의 코칭을 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화창에서 증인 및 당사자 법률 대리인 간의 소통 허용 금지, 화상 환경에서의 격리 등 협의에 관한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대면 심리의 경우에는 증인이 실시간으로 변호사로부터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은 코칭을 받는 것이 어려운 반면에 화상 심리의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대화창 등을 통해서 변호사와 소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거 제출과 관련돼서는 온라인 변론과 증거의 제출에 관한 멀티스크린 이용 등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는 플랫폼이 기술의 호환성 예비 점검, 그다음에 심리기일 이전에 최소 2회 테스트 등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적인 문제로 원활한 심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밀 유지 프라이버시 및 보안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화상 심리의 경우에는 대면 심리보다 보안의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킹을 대비하기 위한 암호화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당사자들의 비밀 유지 관련 협약 등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인티켓 및 적법 절차와 관련돼서는 온라인상 여러 사람의 발언으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 발언자 지정 또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ICC 지침서 22문단에 따르면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동의 또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의 이유를 제기하고 화상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당사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화상심리를 강행할 경우 ICC 중재규칙 25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CC 중재규칙 25조 제2항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기타 모든 근거 서류를 검토한 후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사자들을 인펄슨으로 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항에서는 인펄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펄슨의 사전적인 의미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서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재 절차에서는 심리가 통상 한 번만 개최됨에 따라 심리가 중재판정부 앞에서 당사자가 직접 변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증인에 대한 신문 등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국제중재에서는 심리가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중재 실무가들은 ICC 중재규칙 25조 제2항이 어느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재판정부가 기본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통상 해석해 왔습니다. ICC 중재에 대한 사무국의 지침의 경우에도 ICC 중재규칙 25조 제2항의 의미와 관련돼서 어느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판정부들이 본안에 관하여 최소한 1회 페이스-투-페이스, 즉 대면 심리를 하는 것이 국제중재 실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롭게 발행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조치에 대한 ICC 지침서는 24문단에서 ICC 중재규칙 25조 제2항이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만을 바탕으로, 즉 서면 심사만에 의해서 판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구두 변론이 가능한 심리를 열어야 하는지를 규율하는 조항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침서는 ICC 중재규칙 25조 제2항이 화상심리 등의 비대면 방식 심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반대도 불구하고 화상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ICC 지침서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상심리를 강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돼서는 여러 법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ICC 지침서는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의 준거법으로 합의한 ICC 중재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규범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ICC 중재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반하는 방안으로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데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화상심리를 강행한다면 ICC 중재규칙 22조 2항 위반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발생하는 중재 사건들의 대부분은 ICC 지침서가 발표되기 이전에 체결된 중재 합의에 기초하여 체결되었을 것인데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 당시 예정하였을 대면 심리 방식이 아닌 화상 심리 방식을 강요당하는 것이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중재판정부의 집행 또는 중재판정 취소 소송 단계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 나라의 법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영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다음 세션 진행을 맡은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방금 저희 측의 기술적인 문제로 임성호 변호사님께서 소개를 하다가 소개를 미처 마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저는 오늘 버추얼 히어링, 즉 화상심리의 절차적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에 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심리가 워낙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많은 변호사나 중재인들이 화상심리에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런던에 있는 퀸메리 대학에서 중재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78%의 응답자가 화상심리를 전혀 또는 거의 해보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은 화상심리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기도 하고 아직 그 운용에 있어서 확립된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화상심리의 절차적인 문제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하는 것은 바로 화상심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당연히 화상심리가 가능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으로서 화상심리를 무조건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재지법이나 중재규칙에서 대면 심리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당사자들 전부의 동의가 없으면 화상심리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며 만약 이에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화상심리를 강행한다면 그 중재판정이 취소될 위험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 중에서 중재 절차가 중재지법에 위반되었다는 점 등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재지법과 중재규칙에서 화상심리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이때에는 당사자들 전부가 반대하더라도 중재판정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한 다음 화상심리를 진행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당사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상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중재판정이 챌린지될 여지도 있겠지만 중재지법에서 화상심리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 조항이 강행 규정이라면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상심리를 강행했다는 이유 때문에 중재판정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재지법과 중재규칙에서 화상심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화상심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따라 화상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에 관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중재지법이나 중재규칙에서 심리를 중재판정부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고, 나아가 만약 중재지법상 심리에 관한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또는 임의 규정인지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당사자들 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상심리를 진행한다면 중재 판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재 초기에 중재 절차에 관해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 심리 방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중재법은 심리 방식을 구술심리와 서면심리로 구분하고만 있고 화상심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KCAB 중재규칙은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장소는 중재판정부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심리의 장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심리의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다른 여러 나라의 중재 규칙들이 화상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상심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재 규칙은 LCIA 규정과 Unilateral Arbitration Rule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스톡홀름 규정이나 ICC 규정도 화상심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언급은 하고 있지만 본안 심리에서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케이스 매니지먼트 컨퍼런스나 이머전시 아비트레이션, 신속 절차 이렇게 특정한 경우에서만 화상 심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약이나 HKIC 같은 다른 중재 규칙은 KCAB 중재 규칙과 유사하게 중재판정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상심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형평성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재에서 절차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고 자신의 사건을 주장할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받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 형평성이 중대하게 침해당한 경우 중재 판정이 챌린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욕 협약이나 유니스트럴 모델 로에서는 절차적 형평성 침해를 중재 판정 취소 사유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재지법 중에서는 절차적 형평성을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법도 있고 잘 아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ECD 컨벤션도 절차적 형평성의 침해를 중재 판정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면 심리의 경우보다 화상 심리의 경우에 이러한 절차적 형평성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더 높다는 것인데요. 대면 심리에서는 기껏해야 마이크, 라이브 노트, 녹음, 속기, 통역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심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신속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느 당사자가 절차적 형평성 위배를 주장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화상심리의 경우 많게는 수십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어느 한 명에게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심리 진행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재판정부가 판단하기에 절차적 문제가 중대하여 당사자 전부 또는 어느 당사자의 절차적 형평성이 침해당했다고 보고 심리를 중단한 다음 다시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재인 3명과 각 당사자의 대리인들이 모두 가능한 시간을 다시 잡으려면 최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이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재판정부가 화상심리를 그대로 강행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 입장에서는 반대 신문, 주장의 전달, 증거의 제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상대방과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중재 판정 취소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 정도로서만 가능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화상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어떠한 점을 유의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떠한 화상심리 플랫폼을 이용할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큰 고려사항은 중재판정부와 대리인들이 익숙하고 잘 알고 있으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여부,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서 해당 사건의 가장 최적의 플랫폼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타임존의 문제인데요. 통상 최소 2, 3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도 이어지는 화상심리를 매일 업무 시간 이외에 예를 들어서 새벽 시간이나 한밤중에 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매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중요한 문제로서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느 상황에서 중재판정부가 심리를 의무적으로 중단하고 연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심리 중에 어떻게 발언권을 얻는지, 누가 뮤트, 어뮤트 권한을 갖는지도 사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대면 심리에서는 중재 판정마다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대리인들이 상대방 대리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말을 끊고 바로 반박을 하거나 반대 신문 중에 중간에 바로 오브젝션을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화상심리에서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아마 원활한 심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상심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증인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신문은 중재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가 증인의 증언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이고 이를 통해 서로 정반대 주장을 하는 두 명의 증인 중 누구의 진술을 더 신뢰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면 심리에서는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증인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고 증인이 코칭받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상심리에서는 이러한 증인신문에 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을 화상으로만 제한적으로 보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을 실제로 보고 느끼기 어렵고 비언어적인 행동, 태도, 톤의 변화 등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수단을 통해서 증언 중에 코칭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마지막으로 통역을 통해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 통역사의 입장에서는 화상으로 들은 내용을 다시 화상을 통해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활한 번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재판정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다양한 각도에 비치하여 중재인들이 증인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볼 수 있게 하거나 혹은 녹화된 영상을 중재인들이 다시 시청한 뒤에 중재판정부가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상심리인점을 감안하여 대면 심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증인신문에 할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증인과 통역을 같은 장소에 배치함으로써 전달력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증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사용할 카메라, 노트북을 중재기관 또는 객관적인 제3자가 제공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를 증인이 보고 있는 화면, 책상 위 등을 비추게 함으로써 코칭받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중재기관, 상대방 대리인 또는 현지에 있는 공증인 등을 배석시켜서 반대신문에 참관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가 심리의 시작 전에 당사자와 대리인들에게 만약 증인과 허용되지 않는 연락을 하면 이에 대해서는 adverse inference, 즉 부적절하고
부당한 코칭이 있었다는 점을 자동적으로 추론하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의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초유 사태로 인해서 국제중재 실무에도 갑작스럽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중재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중재 절차적인 쟁점들이 많이 생겼는데 앞에 두 발표자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 웨비나 서두에 신희택 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 같이 KCAB의 그 심리 시설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K 방역의 성공적인 수행 덕분에 여전히 대면 심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단 한 번도 운영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없어서 다른 나라의 중재 기관에 비해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형식을 여전히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국제 중재에서는 중재인들 중에서 일부가 해외에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 증인이나 혹은 당사자 중에 일방이 해외에 있어가지고 전통적인 대면 심리가 불가능한 그런 사건들은 심리를 화상으로 하거나 혹은 화상과 대면을 섞어서 그 중간적인 형태로 진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통해 가지고 심리를 화상으로 진행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적 혹은 인적 시설을 업그레이드했고, 대표적인 예로는 증인 신문을 할 때 증인을 360도 각도로 촬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특수한 카메라도 도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한상훈 변호사님께서 정말 잘 설명했던 것처럼 증인 신문의 절차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 시작하면서 끊기기도 전에 중간에 들어오는 그런 objection 절차도 예전처럼 많이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증인이 심리에 대응을 할 때, 그러니까 증인 신문에 대응을 할때 이 주변에 조력을 받거나 혹은 컨닝을 하지 못하는 도록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필요하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는 예전에 그 common law, 그러니까 그 영미법 계열의 그 advocacy나 혹은 witness examination의 비중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쟁점을 정리를 하고 또 서면을 통해 가지고 심리하는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그런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Q&A 시간도 따로 두기로 하고 해서 지금 Q&A로 바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 질문들이 다행히도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질문, 그러니까 그 사전에 준비된 질문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은 한상훈 변호사님이나 혹은 김선영 변호사님 두 분 중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화상 심리의 경우 증인이 많은 당사자들이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증인이 없는 당사자들이 더 유리한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화상 심리를 진행을 하면서 대면 심리와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증인이 많은 당사자가 유리한지 혹은 증인이 없는 당사자가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몇 번의 질의가 있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 수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증인이 진술하고자 하는 바가 상당히 명료하고 간단하며, 그리고 화상 심리에서도 이러한 점을 중재 판정부에 대해서 잘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꼭 증인이 많다라고 해서 화상 심리에서 그러한 증인의 진술 때문에, 증인이 많다라는 점 때문에 불이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화상심리라는 점을 감안해서 증인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였다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최소한으로 줄인 증인이 반대 신문에서 소극적으로 응한다거나 아니면은 화상심리라는 점을 이용해서 일부러 명료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머뭇거린다거나 크게 말하지 않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중재판정부가 보시기에는 그러한 증인들의 태도를 보고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을 빨리 간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증인의 숫자 자체가 화상심리라고 해서 어느 당사자에게 유불리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증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간단 명료하게 진술이 가능한지 그리고 반대 신문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증인들도 이러한 화상심리의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최대한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가지 질문 더 한다면은 그 구현영 변호사님께서 입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상 필요한 조치 관련해서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 자료를 잘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아까 발표하시면서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들으셨는데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좀 더 준비한 사례는 이제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게 뭐 코로나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는 공문이라든지 회의록을 미리 남겨두고 내부나 외부 이메일 등을 통해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기록화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코로나로 인하여 EOT가 인정될 경우에는 간접비 청구를 위한 입증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데일리 리포트, 위클리 리포트 내지는 데일리 레이버 레코드 등도 철저하게 기록해 두고 관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로써 저희 세미나 그 종료 시간에 다 이제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임성우 변호사님께서 그 음향이 어느 정도 정리되셨으면은 그 마지막으로 클로징 리마크스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임성우 변호사님 지금 그 나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시간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재미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운데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세미나 끝난 이후에도 저희들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세미나가 실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 예, 저희가 지금 네. 예, 그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장시간 그 세미나를 참석해 주신 여러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임성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시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실하게 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고요. 8월 중순에 저희들이 KCABN Friends 웨비나 시리즈 세 번째 편으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